1951년 늦은 봄, 남쪽 바닷가의 피난촌 해망진에는 매일같이 낯선 얼굴들이 밀려들었다. 부서진 지붕 아래, 가마니와 판자로 얼기설기, 채운 움막들 사이로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여인들의 한숨이 뒤섞여 흘렀다. 그 움막 가운데 하나에 14살 소녀 윤서희와 그녀의 어머니 임말순이 살고 있었다. 말순은 그를 몰랐다. 전쟁이 나기 전 그녀는 산골 마을에서 태어나 이름 석자 쓰는 법도 배우지 못한 채 시집을 왔다. 남편 강명우는 그런 아내를 탓한 적이 없었다. 그는 늘 말순의 손을 잡고 말했다. 글은 내가 쓸 테니 당신은 마음만 곱게 쓰면 된다고. 하지만 그 말은 이제 아득한 예실이었다. 지난해 겨울 피난배를 타던 부두에서 명우는 사람들 틈에 밀려 배에 오르지 못했다. 서희와 말순만이 마지막 배에 실려 남쪽으로 떠내려왔고 그 뒤로 명우의 소식은 끊겼다. 서희는 매일 저녁 어머니가 부둣가에 나가 앉아있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말순은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 먼 바다를 바라보며 손가락으로 허공에 무언가를 적었다. 서희는 그것이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머니는 글자를 몰랐지만 그리움을 적는 법은 알고 있었다. 피난촌 초입에는 천막을 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여자가 있었다. 서울에서 왔다는 그 선생은 이름이 한정임이었고 매일 오후 천막 아래 아이들을 모아놓고 한글을 가르쳤다. 서희는 처음엔 어머니 곁을 떠나기 싫어 가지 않으려 했지만 말순이 등을 떠밀었다. 너라도 배워야지. 배워서 아버지 오시면 내가 다 말씀드려야지. 말순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서희는 그 말에 담긴 무게를 알았기에 더는 거절하지 못했다. 그날부터 서희는 매일 천막으로 향했다. 처음엔 자음과 모음을 익히는 것도 버거웠지만 서희는 남달리 손이 빨랐고 눈썰미가 좋았다. 석 달이 지나자 또래 중 누구보다 글씨를 반듯하게 쓰게 되었다. 한정임 선생은 서희를 눈여겨보았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난 뒤 선생은 서희를 따로 불렀다. 서희야, 너 혹시 다른 사람 편지도 써줄 수 있겠니? 피난민들 중에 글 모르는 어른들이 많아서 편지 한 장 못 쓰고 발만 동동 구르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란다. 서희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의 어머니가 그러하듯 이곳에 많은 어머니와 아버지들이 그리운 이름 하나 종이에 옮기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는 것을 서희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렇게 서희는 피난촌 공터 한켠 나무 괴짝 2개를 엎어놓은 자리에 앉아 편지를 대신 써주기 시작했다. 처음 찾아온 이는 등이 굽은 노인이었다. 아들이 북에 남았다고 했다. 노인은 서희 앞에 앉아 눈물부터 쏟았다. 서희는 무슨 말을 어떻게 옮겨야 할지 몰라 손을 떨었지만 노인의 떠듬떠듬한 말을 한자 한자 받아 적었다. 노인은 완성된 편지를 받아들고 몇 번이고 서희의 손을 붙잡았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며칠 지나지 않아 서희 앞에는 매일 5-명씩 줄이 늘어섰다. 실향민들은 라디오 방송국에서 진행하는 재회의 소리라는 소식란에 사연을 보내기 위해 혹은 남쪽 어딘가에 있을지 모를 가족에게 무작정 편지를 붙이기 위해 서희를 찾아왔다. 서희는 그들의 사연을 들으며 매번 마음이 저릿했다. 누군가는 아들을, 누군가는 남편을, 누군가는 어머니를 찾고 있었다. 모두가 같은 얼굴로 같은 그리움을 안고 있었다. 말순은 딸이 다른 이들의 편지를 써주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곤 했다. 어느 날 밤, 말순은 서희의 손을 가만히 쥐며 말했다. 우리 서희 손끝에서 사람 마음이 이어지는구나. 애비도 어디선가 이 소식 들으면 좋으련만. 서희는 어머니의 손을 마주 잡았다. 거칠고 마른 손이었다. 그 손에서 서희는 어머니가 참아온 세월의 무게를 느꼈다. 서희는 속으로 다짐했다. 언젠가 아버지를 찾으면
그때는 자신이 직접 아버지에게 편지를 쓰겠다고. 그리고 그 편지에는 이 모든 시간 동안 어머니가 참아낸 그리움을 하나도 빠짐없이 적어 넣겠다고. 그러나 그 다짐이 훗날 얼마나 놀라운 방식으로 이루어질지 그때 서희는 알지 못했다. 피난촌의 밤은 깊어갔고 부둣가에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배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서 있었다. 여름이 다가올 무렵 피난촌 초입에는 작은 수리소 하나가 문을 열었다. 낡은 함석 지붕 아래 부서진 재봉틀과 자전거 그리고 정체 모를 쇳덩어리 기계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곳이었다. 주인은 양치성이라는 노인으로 전쟁 전에는 도청 소재지에서 타자기를 고치는 일을 했다고 했다. 피난통에 겨우 연장 몇 개만 챙겨 내려왔다는 그는 부서진 기계들 틈에서 멀쩡한 타자기 2대를 찾아내 손질하고 있었다. 서희는 편지를 다 쓰고 나면 종종 그 수리소 앞을 지나쳤다. 어느 날 문 앞에 쌓인 부품 상자를 구경하던 서희에게 양치성 노인이 말을 걸었다. 너로구나. 요즘 여기서 편지 대신 써준다는 아이가. 서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노인은 손에 든 나사를 내려놓고 서희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손으로 쓰는 것도 좋지만 이 기계로 찍으면 훨씬 또렷하니 오래 간다. 먼 길 가는 편지일수록 글씨가 번지지 않아야 하는 법이야. 노인은 서희를 안으로 불러 낡은 타자기 앞에 앉혔다. 검고 둥근 자판 위에 손가락을 올리자 딸깍이는 소리와 함께 하얀 종이 위에 글자가 찍혀 나왔다. 서희는 그 소리에 묘한 위안을 느꼈다. 사람의 손끝에서 나온 마음이 기계를 통해 더 단단한 모양으로 남는다는 사실이 신기했다. 이 기계로 사람들 사연을 대신 찍어주는 게 어떠냐. 노인의 제안에 서희는 잠시 머뭇거렸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서희는 학교 수업이 끝나면 곧장 수리소로 향했다. 노인은 서희에게 자판 위치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고 서희는 밤마다 어머니가 잠든 뒤에도 손가락으로 허공에 자판을 그리며 연습했다. 가을이 오자 서희는 능숙하게 타자기를 다룰 수 있게 되었다. 수리소 한켠에 놓인 낡은 책상은 어느새 서희의 자리가 되었다. 피난민들은 이제 서희를 타자기 아가씨라 부르며 편지를 부탁하러 왔다. 서희는 그들의 사연을 받아 적을 때마다 한 사람의 그리움이 자신의 손끝을 거쳐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해 겨울 첫눈이 내리던 날 밤 말수는 서희가 찍어온 편지 한 장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글자를 읽을 줄 몰랐지만 종이 위에 가지런히 찍힌 활자들을 손끝으로 어루만지며 말수는 나직이 중얼거렸다. 이렇게 또박또박 애비한테도 이렇게 편지가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서희는 어머니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다만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다짐했다. 아버지의 소식이 닿는 날 자신의 손으로 가장 정갈한 편지를 찍어 보내리라고. 창밖으로 눈발이 굵어지고 피난촌의 지붕들은 하얗게 덮여갔다. 그 지붕 아래마다 돌아오지 않는 이를 향한 그리움이 조용히 쌓여가고 있었다. 양치성 노인은 서희의 어깨 너머로 눈 내리는 바깥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세상에 사연 없는 사람이 없다. 다만 그 사연을 글로 남길 줄 아는 사람이 드물 뿐이지. 너는 앞으로 그 드문 사람이 될 게야. 서희는 그 말의 뜻을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가슴 한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노인의 손끝에서 나던 딸깍이는 타자기 소리가 그날 이후로 서희의 귓가에 오래도록 남았다. 그것은 단순한 기계음이 아니라 흩어진 사람들의 마음을 이어주는 소리였다. 서희는 그 소리를 담고 싶었다. 언젠가 자신도 누군가의 잃어버린 마음을 온전한 문장으로 되돌려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눈은 밤새 그치지 않고 내렸고 피난촌의 좁은 골목마다 발자국 하나 남기지 않은 채 소복이 쌓여갔다. 말수는 그날 밤
딸이 잠든 것을 확인한 뒤에도 한참을 홀로 앉아 창밖에 눈을 바라보았다. 남편과 함께 걷던 고향의 눈길이 문득 떠올랐다. 그때는 눈이 내려도 두렵지 않았다. 곁에 그가 있었으니까. 지금은 같은 눈을 보아도 마음 한구석이 시렸다. 그러나 딸의 손끝에서 자라나는 희망을 지켜보며 말수는 이 겨울을 버텨낼 힘을 조금씩 얻어갔다. 눈 덮인 지붕 아래 모녀의 작은 방에는 온기, 어린 숨소리만이 나직이 이어지고 있었다. 해가 3번 바뀌었다. 전쟁은 끝났지만 사람들의 그리움은 끝나지 않았다.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갈라진 가족들은 여전히 서로의 생사조차 알지 못한 채 살아갔다. 해망진 피난촌은 이제 판자촌을 벗어나 제법 마을의 모양을 갖추었고 양치성의 수리소도 어엿한 간판을 달게 되었다. 간판에는 서희가 손수 타자기로 찍어낸 글씨가 걸렸다. 치성상회, 타자기 재봉 틀수리. 서희는 17이 되었다. 한정임 선생의 도움으로 야학을 마치고 이제는 수리소의 안쪽 방에서 온전히 편지 쓰는 일을 도맡았다. 양치성 노인은 기계를 고치는 틈틈이 서희에게 예시하기를 들려주곤 했다. 도청 소재지에서 관공서 서류를 대필하던 시절, 전쟁통에 헤어진 자신의 딸 이야기, 그리고 이 낡은 타자기들이 저마다 품고 있는 사연들, 이 기계 하나하나가 다 주인이 있었다. 누군가는 관청석이었고 누군가는 신문사 기자였지. 전쟁이 이 사람들을 다 흩어놓았어. 그래도 기계는 남았다. 사람은 가도 기계는 남아서 그 사람이 하던 일을 우리가 대신 이어가는 게야. 서희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저릿했다. 자신이 쓰는 이 낡은 타자기도 어쩌면 누군가의 손때가 묻은 잃어버린 사람의 물건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 봄날 라디오 방송국에서 사람이 찾아왔다. 재해의 소리, 소식란을 담당하는 기자였다. 그는 서희가 대신 써준 편지들이 실향민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 방송국에 접수되는 사연 가운데 유독 또렷하고 절절한 것들이 모두 해망진에서 왔다는 것을 알고 찾아온 것이었다. 아가씨가 대신 써준 편지들 덕분에 방송에서 가족을 찾은 사례가 벌써 여럿입니다. 이번에 방송국에서 정기적으로 사연을 모아 보내주실 수 있을지 여쭈러 왔습니다. 서희는 놀랐지만 곧 승낙했다. 그날부터 서희는 한 달에 한 번 수십 통의 편지를 정리해 방송국으로 보내는 일을 맡게 되었다. 피난촌 사람들은 서희를 통해 방송에 사연이 실리기를 바라며 줄을 섰고 개 중에는 정말로 수십 년 만에 가족의 소식을 되찾는 이들도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백발이 성성한 노파 한 사람이 수리소를 찾아왔다. 이름은 밝히지 않았고 손에는 누렇게 바랜 종이 뭉치를 꼭 쥐고 있었다. 노파는 서희 앞에 앉아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이 편지를 다시 좀 곱게 옮겨 적어줄 수 있겠나. 너무 오래되어서 글씨가 다 바래버렸어. 이걸 다시 방송국에 보내고 싶은데 내 눈이 어두워서 도무지 알아볼 수가 없네. 서희는 노파가 내민 종이를 받아들었다. 손끝에 닿는 종이는 사가서 금방이라도 바스러질 것 같았다. 서희는 조심스레 종이를 펼쳤다. 첫 줄부터 마지막 줄까지 누군가 정성껏 눌러 쓴 손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서희는 그 글씨체가 어쩐지 낯익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워낙 많은 사람들의 편지를 봐온 터라 흔한 필체겠거니 여겼다. 노파는 서희가 종이를 살피는 동안 초조한 얼굴로 손을 만지작거렸다. 서희는 노파를 안심시키듯 말했다. 제가 오늘 안으로 깨끗하게 옮겨드릴게요. 내일 다시 오시겠어요? 노파는 몇 번이고 고개를 끄덕이며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돌아갔다. 서희는 노파가 떠난 뒤에도 한참 동안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어딘가 낯설지 않은 걸음걸이였다. 서희는 이내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떨쳐내고 타자기 앞에 앉아 종이를 끼워 넣었다.
그리고 바래버린 글씨를 한자 한자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서희의 손끝이 멈칫했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었다. 여보, 내 아직 살아있소. 다만 돌아갈 수 없는 몸이 되었을 뿐이오. 서희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다음 줄을 읽어 내려갔다. 하지만 편지 속에는 낯선 지명과 함께 어린 딸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는 구절이 담겨 있었다. 서희는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세상에 비슷한 사연을 가진 이가 어디 한둘이겠느냐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묵묵히 자판을 두드려 나갔다. 창밖으로는 늦은 봄바람이 불었고 수리소 안에는 타자기 소리만이 딸깍딸깍 낮게 울려 퍼졌다. 서희는 알지 못했다. 그 소리가 자신의 지난 세월을 향해 조금씩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을. 양치성 노인은 저녁 무렵 가게로 돌아와 서희가 밤늦도록 타자기 앞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다. 노인은 말없이 서희 곁에 앉아 그녀가 옮겨 적는 편지를 곁눈질로 살폈다. 몇 줄을 읽던 노인의 얼굴이 순간 묘하게 굳었지만 그는 이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오늘은 그만 자거라. 편지는 내일 마저 옮겨도 늦지 않다. 노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떨림이 섞여 있었다. 서희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피곤함에 못 이겨 이내 자리를 접었다. 그날 밤 서희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다. 편지의 속 문장들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다. 어린 딸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는 구절이 유독 마음에 걸렸다. 서희는 이불 속에서 몸을 뒤척이며 오래전 어머니가 부둣가에 앉아 허공에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적던 뒷모습을 떠올렸다. 이튿날 새벽, 서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다시 타자기 앞에 앉았다. 남은 문장을 마저 옮기기 위해서였다. 편지의 끝자락에는 이런 구절이 적혀 있었다. 언젠가 이 편지가 당신에게 닿는 날이 온다면 그날엔 내가 얼마나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버텨왔는지 알아주오. 서희는 그 문장을 옮겨 적으며 손끝이 가늘게 떨리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애써 마음을 다잡았다. 세상에는 비슷한 사연을 지닌 이들이 너무나 많았고 자신은 그저 수많은 그리움을 대신 옮기는 사람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정오가 되기 전 노파가 다시 수리소를 찾아왔다. 서희는 정성껏 옮겨 적은 편지를 두 손으로 건넸다. 노파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다. 글을 읽을 줄 모르는 눈치였지만 가지런한 활자들을 손끝으로 쓸어보며 노파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고맙네. 정말 고맙네. 이 편지가 부디 닿아야 할 곳에 닿았으면 좋겠구먼. 서희는 노파의 말에 담긴 절박함을 느끼며 고개를 숙였다. 노파는 수리소를 나서기 전 서희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눈빛이었다. 서희는 그 시선이 어쩐지 불편했지만 애써 웃으며 배웅했다. 노파가 골목 저편으로 사라질 때까지 서희는 문 앞에 서서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봄바람이 골목을 스치고 지나갔고 서희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술렁임이 오래도록 가라앉지 않았다. 그날 저녁 양치성 노인은 평소와 달리 일찍 가게 문을 닫았다. 그리고 서희를 불러 앉히고는 오래도록 참아온 듯한 말을 조심스레 꺼냈다. 서희야, 사람이 살다 보면 말이다. 차마 묻지 못하는 일도 있는 법이다. 하지만 언젠가 내가 스스로 알게 될 날이 온다면 그때는 너무 놀라지 말거라. 서희는 노인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다. 다만 노인의 눈빛에서 평소와 다른 무거움을 느꼈을 뿐이었다. 서희가 다시 물으려 했지만 노인은 손사래를 치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늙은이 넋두리다. 신경 쓰지 말고 어서 들어가 쉬어라. 서희는 그 밤 좀처럼 노인의 말을 마음에서 지울 수 없었다. 창밖으로 별빛이 낮게 깔린 하늘 아래 수리소의 낡은 타자기들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서희는 그 기계들 하나하나에 담긴 사연들을 떠올리며 자신 역시 언젠가 그 사연들 가운데 하나와 마주하게 되리라는 예감을 어렴풋이 느꼈다. 하지만 그것이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의 이야기가 되리라고는 그날 밤에 서희는 차마 상상하지 못했다. 이튿날 아침, 서희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수리소 문을 열었다. 하지만 자꾸만 어젯밤 노인의 말이 마음에 걸려 손에 잡히는 일마다 집중이 흐트러졌다. 결국 서희는 노파가 맡기고 간 편지, 사본을 다시 꺼내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다. 언젠가 이 편지의 진실을 마주할 날이 오리라는 것을 어렴풋이 예감하면서도 서희는 애써 평온한 얼굴로 다시 일상을 이어갔다. 며칠이 지나도록 서희는 노파가 남기고 간 편지의 내용을 마음에서 지우지 못했다. 방송국으로 사연을 보내기 전 서희는 원본을 다시 한번 꺼내 살펴보았다. 편지 봉투 겉면에는 발신인의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았고 다만 귀퉁이에 흐릿하게 지워진 도장 자국 하나가 남아 있었다. 서희는 그 도장 자국을 오래도록 들여다보았지만 무슨 글자인지 도무지 알아볼 수 없었다. 그해 여름, 방송국에서 온 기자가 다시 수리소를 찾았다. 이번에는 특별한 부탁이 있다고 했다. 이번 가을에 방송국에서 실향민 특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세월 가장 절절한 사연들을 모아 방송에 내보내려 하는데 아가씨가 옮겨 적은 사연들 중에서 몇 개를 추려 소개하고 싶습니다. 서희는 흔쾌히 승낙했다. 기자와 함께 그동안 보관해온 편지, 사본들을 정리하던 중 서희는 문득 지난 봄 노파가 맡기고 간 편지를 다시 발견했다. 사본을 정리하며 서희는 그 편지를 원본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았다. 그러다 문득 편지지의 재질이 낯익다는 것을 깨달았다. 얇고 결이 거친 그 종이는 예전에 양치성 노인이 관공서에서 쓰던 것과 같은 종류였다. 서희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양치성 노인에게 물었다. 할아버지, 이 종이 혹시 아세요? 예전에 관청에서 쓰시던 것과 비슷한데요. 노인은 종이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건 내가 예전 도청에 있을 때 쓰던 종이가 맞다. 그 시절엔 이런 종이를 쓰는 사람이 몇 없었지. 관청 서기이거나 아니면 나처럼 돼서 일을 하던 사람이거나. 노인의 말에 서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노인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며 말을 이었다. 서희야, 실은 내가 예전에 이 종이로 편지를 대신 써준 적이 있다. 아주 오래전 일이야. 전쟁이 막 터졌을 무렵 부두에서 헤어진 어느 사내의 부탁을 받고 말이다. 서희는 숨을 멈췄다. 노인은 회한이 담긴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 사내는 배에 오르지 못하고 남겨졌다고 했다. 아내와 어린 딸만 먼저 남쪽으로 떠났다더군. 그는 어떻게든 아내에게 소식을 전하고 싶어 했지만 그를 배운 적이 없어 나를 찾아왔었다. 나는 그가 부르는 말을 받아 적어 아내에게 보낼 편지를 몇 통이나 대신 써주었다. 하지만 전쟁통에 그 편지들이 제대로 전해졌는지는 나도 알 수 없었다. 서희의 머릿속으로 지난 봄 노파가 맡긴 편지의 문장들이 스쳐 지나갔다. 여보, 내 아직 살아있소. 다만 돌아갈 수 없는 몸이 되었을 뿐이오. 그리고 어린 딸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던 그 구절. 서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할아버지, 그 사내분, 성함이 어떻게 되셨나요? 노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강씨였다. 강명우라고 했었지 아마. 그 순간 서희의 세상이 통째로 흔들렸다. 손끝에서부터 시작된 떨림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서희는 겨우 입을 열었다. 할아버지, 그건 제 아버지 성함이에요. 수리소 안에는 정적이 흘렀다. 벽에 걸린 낡은 시계 소리만이 유독 크게 울렸다. 양치성 노인은
서희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리가. 아니, 그럴 수도 있겠구나. 세상이 넓다 해도 이런 인연이 아주 없으란 법은 없으니까. 서희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지난 봄 그 노파가 맡기고 간 편지가 다름 아닌 자신의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쓴 편지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서희의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그렇다면 그 편지를 맡긴 노파는 대체 누구란 말인가? 서희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 사본을 다시 꺼내 들었다. 문장 하나하나가 이제는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왔다. 창밖으로는 매미 울음소리가 요란했지만 서희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심장이 세차게 뛰는 소리만이 온몸을 울리고 있었다. 양치성 노인은 서희의 어깨를 가만히 짚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섣불리 단정 지을 일은 아니다. 강씨성을 가진 이가 어디 한둘이겠느냐. 그때 그 사내의 얼굴도 이젠 흐릿해서 내 기억이 온전한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 노파가 다시 오거든 어디서 이 편지를 얻었는지 한번 물어보는 게 좋겠구나. 서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확신에 가까운 예감이 자라나고 있었다. 그날 밤 서희는 어머니 말순에게 이 일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몰라 밤새 뒤척였다. 섣불리 말을 꺼냈다가 어머니의 마음에 헛된 희망만 심어주는 것은 아닐까 두려웠다. 하지만 동시에 만약 이것이 정말 아버지의 흔적이라면 단 한시도 지체할 수 없다는 조급함도 함께 밀려왔다. 다음 날 아침, 서희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수리소 문을 열고 노파를 기다렸다. 하지만 정오가 지나도록 노파는 나타나지 않았다. 서희는 초조한 마음을 애써 누르며 그동안 방송국으로 보냈던 사연들의 접수 기록을 뒤져보았다. 혹시 노파가 예전에도 다른 편지를 맡긴 적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두꺼운 장부를 한 장 한 장 넘기던 서희의 손끝이 문득 한 줄에서 멈췄다. 몇 해 전 접수된 사연 하나에 낯익은 도장 자국과 똑같은 문양이 찍혀 있었던 것이다. 서희는 그 기록 옆에 적힌 주소를 손끝으로 짚으며 숨을 죽였다. 주소는 해망진에서 그리 멀지 않은 바닷가 근처의 작은 동네를 가리키고 있었다. 서희는 그 순간 결심했다. 노파가 다시 오기를 마냥 기다리기보다 자신이 직접 그 주소를 찾아가 보기로. 수리소를 나서기 전 서희는 거울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골랐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에서 문득 어머니의 눈매와 낯선 누군가의 그림자가 겹쳐 보이는 듯했다. 서희는 고개를 흔들어 상념을 떨쳐내고 밖으로 향하는 문을 열었다. 여름 한낮의 뜨거운 햇살이 골목 가득 내리쬐고 있었다. 서희는 어머니에게는 잠시 방송국 일로 다녀오겠다는 말만 남기고 길을 나섰다. 장부에 적힌 주소를 따라 한참을 걸어가자 바닷바람이 짙게 부는 작은 어촌 마을이 나타났다. 마을 초입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조심스레 노파의 인상착의를 물었지만 다들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서희는 포기하지 않고 골목골목을 누비며 수소문을 이어갔다. 해가 뉘엿뉘엿 기울어갈 무렵에야 마을 어귀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던 아낙 하나가 서희의 물음에 반응을 보였다. 백수님 할머니 말하는 겐가? 저 산 밑 외딴집에 혼자 사시는 분인데 요즘 통 몸이 편찮으셔서 바깥 출입을 잘 못하시는 걸로 아네. 서희는 아낙이 가리킨 방향으로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다. 산 밑 외딴집에 다다르자 낮은 담장 너머로 마당에 널린 빨래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서희는 떨리는 손으로 살인문을 두드렸다. 한참 만에 문이 열리고 지난 봄 수리소를 찾아왔던 그 노파의 얼굴이 나타났다. 서희를 알아본 노파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서희는 숨을 고르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할머니,
지난번 맡기셨던 편지에 대해 여쭐 것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그 편지, 대체 누구에게서 받으신 건가요? 노파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희 얼굴만 바라보았다. 저물어가는 햇살이 노파의 주름진 얼굴 위로 붉게 내려앉았다. 마침내 노파는 낮게 한숨을 내쉬며 서희를 마당 안으로 들였다. 그 표정에는 오랜 세월 감춰온 무언가를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체념이 어려 있었다. 마당 한켠에는 낡은 우물이 있었고 그 곁으로 작은 텃밭이 정갈하게 가꾸어져 있었다. 서희는 노파를 따라 걸으며 이 외딴 집이 오랜 세월 훌로 지켜온 고요한 살림살이를 눈에 담았다. 툇마루에 걸터앉은 노파는 한참 동안 먼 하늘을 바라보다가 이윽고 무거운 입을 열 준비를 하는 듯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마당 저편에서 저녁 새 한 마리가 낮게 울며 날아올랐다. 서희는 노파의 곁에 조용히 앉아 그 어떤 재촉도 하지 않은 채 그저 기다렸다. 오랜 세월 감추어온 이야기는 재촉한다고 쉬이 풀려나오는 것이 아님을 서희는 그동안 수많은 사연을 받아 적으며 이미 배운 터였다. 마당 한켠 낡은 평상에 마주 앉은 노파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 이름은 백수님이라 하네. 자네가 찾는 그 사연의 주인공과는 아주 깊은 인연이 있었지. 서희는 숨죽인 채 노파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수님은 먼 바다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전쟁이 나던 그해 나는 부둣가 근처에서 국밥집을 하고 있었네. 하루는 피투성이가 된 사내 하나가 가게 앞에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지. 포탄 파편에 다리를 크게 다치고 정신을 잃은 채였어. 나는 그를 데려다 몇 달을 간호했네. 정신이 돌아온 뒤에도 그는 한동안 자기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했어. 다리는 끝내 성하게 낫지 않아서 평생 지팡이를 짚어야 하는 몸이 되었지. 서희의 가슴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수님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다. 시간이 흐르며 그는 조금씩 기억을 되찾았네. 아내와 어린 딸을 남쪽으로 먼저 보내고 자신은 배에 오르지 못했다는 것을 기억해냈지. 그는 다리를 절며 곧장 아내를 찾아 나서겠다고 했지만 나는 말렸네. 그런 몸으로 그것도 이름 하나 없이 넓은 남쪽 땅 어디서 가족을 찾을 수 있겠는가. 게다가 그는 자신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면 아내와 어린 딸에게 짐만 될 것을 두려워했네. 서희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수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는 매년 계절이 바뀔 때마다 편지를 썼네. 하지만 붙일 곳을 몰랐어. 아내의 이름과 딸의 이름 석 자밖에는 아무런 단서가 없었으니까.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이 지역 저 지역의 대서방과 방송국에 사연을 보내며 언젠가는 닿기를 기도했네. 나는 그의 곁에서 그 모든 편지를 지켜보았지. 그리고 몇 해 전 그는 세상을 떠났네.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내와 딸의 이름을 부르면서 말이야. 서희의 눈에서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다. 수님은 품속에서 낡은 헝겊 주머니를 꺼내 서희에게 건넸다. 이 안에 그가 평생 지니고 있던 물건이 있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도. 지난번 자네에게 옮겨 적어달라 부탁한 것은 그가 생전에 가장 아끼던 편지였어. 나는 그저 그의 마지막 소원이라도 이루어주고 싶어서 다시 한번 방송국에 사연을 보내보려 했던 것뿐이네. 설마 그 사연을 옮겨 적은 이가 바로 그의 딸일 줄은 꿈에도 몰랐네. 서희는 떨리는 손으로 헝겊 주머니를 열었다. 안에는 색이 바랜 은가락지 하나와 곱게 접힌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가락지 안쪽에는 작은 글씨로 두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서희. 서희는 그 순간 무너지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자신이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손수 새겨 넣었다던 바로 그 가락지였다. 어머니가 늘 이야기해 주던 전쟁통에 잃어버렸다던
그 유품이었다. 수님은 서희의 등을 가만히 쓸어주며 말했다. 그는 늘 말했네. 언젠가 이 가락지가 딸의 손에 닿는 날이 오면 그제야 자신은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제 보니 그 소원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서희는 가락지를 두 손으로 꼭 쥔 채 오래도록 울었다. 그리움과 슬픔, 그리고 뒤늦게 찾아온 아버지의 사랑이 한꺼번에 밀려와 가슴을 가득 메웠다. 저물어가는 하늘 아래 수님의 낡은 마당에는 두 사람의 울음소리만이 나직이 울려 퍼졌다. 서희는 문득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얼마나 어머니와 자신을 그리워했을지를 생각하며 그 오랜 기다림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꼈다. 한참을 울고 난 뒤 서희는 겨우 마음을 추스르고 수님에게 물었다. 할머니, 아버지는 마지막에 어떤 모습이셨나요? 수님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그 시절을 더듬듯 천천히 입을 열었다. 평온한 얼굴이셨네. 몸은 쇠약해졌지만 눈빛만은 끝까지 형형했지. 돌아가시기 며칠 전 그는 나에게 이 가락지와 편지를 맡기며 이렇게 말했네. 내 딸이 나를 닮았다면 분명 어딘가에서 남을 돕는 사람이 되어 있을 거요. 손끝이 야무진 아이였으니까. 그 말을 들을 때만 해도 나는 그것이 그저 아비의 헛된 바람이라고만 여겼는데 이렇게 자네를 마주하고 보니 그의 말이 틀리지 않았음을 알겠네. 서희는 다시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손끝이 야무진 아이라는 그 말은 어릴 적 어머니가 종종 서희에게 해주던 말과 똑같았다. 서희는 그제야 자신이 왜 그토록 낯선 이들의 편지를 대신 써주는 일에 마음이 끌렸는지 그 이유를 어렴풋이 깨닫는 듯했다. 어쩌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얼굴도 잘 기억나지 않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손끝의 마음이었을지도 몰랐다. 수님은 헝겊 주머니 안쪽에서 작게 접힌 종이 한 장을 더 꺼내며 말했다. 이건 그가 세상을 뜨기 전날 밤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일세. 나는 이걸 붙일 곳을 몰라 오늘까지 품고만 있었네. 이제야 비로소 이 편지가 가야 할 곳을 찾은 듯하구먼. 서희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편지를 받아들었다. 봉투를 열기가 두려운 듯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조심스레 종이를 펼쳤다. 저물어가는 붉은 하늘빛이 종이 위에 내려앉았다. 서희는 그 편지를 눈으로 읽어내려가는 대신 가슴으로 먼저 읽어냈다. 아버지의 마지막 목소리가 오랜 세월을 건너 비로소 딸에게 닿는 순간이었다. 편지의 첫 문장은 이러했다. 사랑하는 말순에게, 그리고 언젠가 이 글을 읽게 될 나의 딸에게. 서희는 그 한 줄을 읽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혀왔다. 편지는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세월의 무게는 결코 짧지 않았다. 아버지는 자신이 살아온 나날들을 담담히 적어내려갔다. 다리를 다쳐 걷지 못하게 된 사정, 가족에게 짐이 될까 두려워 끝내 나서지 못한 회한, 그리고 매일 밤 딸의 이름을 부르며 잠들었다는 고백까지. 서희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도 한참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마당에는 어느새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다. 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등불을 밝혔다. 흔들리는 불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담벼락에 드리워졌다. 서희는 문득 수님을 향해 고개 숙여 깊이 절을 올렸다. 할머니, 아버지를 그렇게 오래 돌보아 주셔서, 그리고 이 편지를 끝까지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님은 서희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 어린 미소를 지었다. 아닐세. 오히려 내가 그에게 큰 빚을 졌지. 그가 곁에 있어준 세월 덕분에 나 역시 외롭지 않았으니까. 이제 이 가락지와 편지가 제 주인을 찾았으니 나도 마음이 놓이는구먼. 서희는 어둠이 짙게 깔린 상기를 되짚어 내려오며 손에 쥔 은가락지를 몇 번이고 매만졌다.
밤하늘에는 별이 하나둘 돋아나고 있었다. 서희는 그 별빛 아래에서 이제는 어머니에게 이 모든 사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골똘히 생각에 잠겼다.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그 밤, 서희의 발걸음은 무겁고도 가벼웠다. 산길을 다 내려왔을 무렵, 서희는 문득 걸음을 멈추고 품속의 편지와 가락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혹여 꿈은 아닐까 하는 마음에 손끝으로 몇 번이고 그 감촉을 되짚어 보았다. 서늘하고도 단단한 은가락지의 무게가 이 모든 일이 결코 꿈이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 서희는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해망진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마다 서희의 머릿속에는 오늘 들은 이야기들이 하나하나 되살아났다. 다리를 절며 살아온 아버지의 세월, 그런 아버지를 말없이 지켜준 스님의 헌신, 그리고 이 모든 사연이 결국 자신의 손끝에서 완성되었다는 사실까지. 서희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총총히 박힌 별들이 마치 오랜 세월 흩어졌던 마음들이 하나둘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처럼 느껴졌다. 해망진으로 돌아오는 길, 서희는 몇 번이고 걸음을 멈추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손에 쥔 은가락지의 서늘한 감촉이 오히려 서희를 현실로 붙들어 매는 듯했다. 자정이 가까운 시각, 서희는 마침내 집에 도착했다. 문틈 사이로 흘러나오는 희미한 등잔 불빛을 보며 서희는 어머니가 아직 잠들지 않고 자신을 기다리고 있음을 알았다. 말수는 방문이 열리는 소리에 벌떡 일어나 앉았다. 이 늦은 시각까지 어딜 다녀온 게냐.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아느냐. 서희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몰라 한참을 망설이던 서희는 결국 손에 쥐고 있던 은가락지를 조심스레 어머니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말수는 손끝에 닿는 낯익은 감촉의 순간 얼어붙은 듯 굳었다. 떨리는 손으로 가락지를 어루만지던 말순의 눈에서 순식간에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이건 그이가 서희 낳던 해에 손수 새겨 만들어준. 말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서희는 어머니의 손을 마주 잡으며 그날 있었던 모든 일을 천천히 들려주었다. 양치성 노인의 예시하기, 백수님 노파와의 만남, 그리고 아버지가 평생 품고 살았던 그리움까지. 이야기가 이어질수록 말순의 눈물은 그칠 줄을 몰랐다. 때로는 흐느끼고 때로는 넋을 잃은 채 허공을 바라보며 말순은 오랜 세월 참아온 감정을 한꺼번에 쏟아냈다. 그이가 그렇게 다친 몸으로 우리를 찾지 못해 그토록 애를 태웠단 말이냐. 나는 그것도 모르고 얼마나 원망을 했는지 모른다. 왜 나를 두고 혼자 살아남으려 했을까? 왜 소식 한 자 전하지 않았을까 하고. 말순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쌓여온 원망과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다. 서희는 어머니를 가만히 끌어안았다. 어머니, 아버지는 결코 우리를 저버린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런 몸으로 나타나면 우리에게 짐이 될까봐 끝까지 자신을 숨기신 거예요. 매년 계절이 바뀔 때마다 편지를 쓰셨대요. 우리 이름을 부르며 언젠가는 닿기를 바라시면서요. 말수는 딸의 품에 안겨 한참을 소리내어 울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자 동시에 오랜 오해가 풀리는 안도의 눈물이었다. 서희는 마지막 편지를 꺼내 어머니에게 읽어드렸다. 그를 알지 못하는 말순을 위해 서희는 한 문장 한 문장을 또박또박 소리내어 읽었다. 방 안에는 등잔불이 흔들리고 두 모녀의 울음소리가 밤이 깊도록 잦아들지 않았다. 이튿날 아침, 말수는 서희와 함께 해망진 뒷산 언덕에 올라 바다를 바라보았다. 말수는 오랫동안 남편을 원망하며 살아온 세월을 뒤로하고 처음으로 홀가분한 얼굴로 먼 바다를 바라보았다. 이제야 마음이 놓이는구나. 그이가 어디선가 우리를 잊고 잘 살고 있을까봐 그것이 가장 두려웠거든.
그런데 그게 아니었으니 이제는 원망 대신 그리움만 남기고 살아야겠다. 서희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오랫동안 어머니의 마음속에 자리했던 원망의 그림자가 이제야 비로소 거쳐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바닷바람이 두 모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흩날렸고 저 멀리 수평선 너머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언덕을 내려오는 길, 말수는 문득 걸음을 멈추고 서희를 바라보았다. 서희야, 내가 그 편지들을 대신 써주는 일을 시작한 것이 어쩌면 하늘이 정해준 길이었는지도 모르겠구나. 내 아버지가 그토록 애타게 찾던 길을 결국 내 손끝이 이어준 셈이니 말이다. 서희는 그 말에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지난 며칠 동안 무수히 많은 이들의 사연을 받아 적으며 서희는 늘 그들의 슬픔에 공감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슬픔은 뒤로 미뤄두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알 수 있었다. 자신이 옮겨 적어온 그 모든 그리움의 문장들이 실은 자기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했다는 것을. 수리소로 돌아온 서희는 양치성 노인에게도 그간의 일을 모두 전했다. 노인은 서희의 이야기를 들으며 몇 번이고 눈시울을 붉혔다. 내 손으로 대신 써준 그 편지가 이렇게 돌고 돌아 결국 그 딸의 손에까지 닿을 줄이야. 사람의 인연이란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이구나. 노인은 서희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을 이었다. 이제부터 내가 쓰는 편지에는 이전과는 다른 마음이 담기게 될 게다. 슬픔을 아는 손끝이 쓰는 글은 그렇지 않은 손끝이 쓰는 글과는 분명 다르니까. 서희는 그날부터 다시 타자기 앞에 앉았다. 여느 때와 같이 피난민들의 사연을 받아 적었지만 이제 서희의 마음가짐은 예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한 글자 한 글자를 옮길 때마다 서희는 그것이 단순한 대필이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을 온전히 품어 안는 일임을 절실히 깨달았다. 창밖으로 여름 매미 소리가 요란했고 수리소 안에는 타자기 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정성스럽게 울려 퍼졌다. 말순 또한 예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갔다. 더 이상 부둣가에 나가 허공의 손가락으로 그리움을 적는 대신 이제는 저녁마다 서희 곁에 앉아 딸이 옮겨 적는 편지들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비록 글을 읽을 줄은 몰랐지만 말수는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의 마음만은 온전히 느낄 수 있었다. 모녀는 그렇게 함께 남편이자 아버지가 남긴 그리움의 흔적을 조금씩 자신들의 삶 속으로 받아들여 갔다. 며칠 뒤 서희는 방송국에 보낼 사연을 정리하다가 문득 손을 멈추었다. 그동안 수백 통의 편지를 대신 써오면서도 정작 자신의 사연은 단 한 번도 글로 남겨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까닭이었다. 서희는 밤늦도록 홀로 타자기 앞에 앉아 아버지에게 보내는 답장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이에게 닿을 수 없는 편지라는 것을 알면서도 서희는 그 편지를 완성해야만 비로소 지난 세월의 매듭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았다. 편지에는 아버지를 원망했던 순간은 없었다고. 다만 얼굴조차 기억나지 않는 것이 늘 서글펐다고 적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서글픔 대신 아버지가 평생 품었던 그리움의 무게를 이해하게 되었다고 썼다. 마지막 문장에서 서희는 이렇게 적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부르셨다는 그 이름의 주인공이 되어 이제 다른 이들의 그리움도 함께 짊어지며 살아가겠습니다. 타자기 소리가 멎은 뒤 서희는 완성된 편지를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창밖에는 여름밤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날 이후 서희는 매년 여름이면 아버지에게 보내는 편지를 한 통씩 새로 써 내려가는 습관을 갖게 되었다. 완성된 편지들은 붙이지 못한 채 서랍 속에 차곡차곡 쌓여갔지만 서희에게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었다. 편지를 쓰는 동안만큼은 얼굴 모르는 아버지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듯한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말수는 그런 딸의 모습을 보며 처음엔 애처로워했지만 이내 그것이 딸만의 애도 방식임을 이해하게 되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말수는 서희에게 오래된 반지꼬리 하나를 건넸다. 그 안에는 결혼 전 말순이 손수 지었던 자수 손수건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내 아버지와 혼인할 때 내가 밤새워 놓았던 자수란다. 글은 몰랐지만 이 손끝으로나마 내 마음을 담고 싶었지. 이제 이걸 너에게 물려주고 싶구나. 너도 언젠가 손끝으로 마음을 담는 일의 소중함을 딸에게 전해주겠지. 서희는 손수건을 조심스레 받아들며 어머니를 꼭 안았다. 두 모녀는 그렇게 서로의 방식으로 세월을 건너온 그리움을 나누며 점차 슬픔의 자리를 따뜻한 기억으로 채워나갔다. 겨울이 오기 전 서희는 어머니와 함께 오랜만에 장터 나들이를 다녀왔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여유였다. 말수는 오랜만에 딸의 팔짱을 끼고 걸으며 지나가는 상점마다 눈을 반짝였다. 서희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이제야 비로소 두 사람 모두에게 평범한 일상이 허락되었음을 느꼈다. 장터 국밥집에서 마주 앉아 뜨거운 국물을 나누어 먹으며 모녀는 오래도록 못다한 이야기꽃을 피웠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서희와 말수는 백수님 노파를 다시 찾아갔다. 이번에는 아버지의 산소의 성묘를 가기 위해서였다. 수님은 두 모녀를 반갑게 맞이하며 손수 지팡이를 짚고 앞장서 산길을 안내했다. 산 중턱, 볕이 잘 드는 자리에 소박한 봉분 하나가 자리하고 있었다. 비석에는 이름 대신 떠도는 넋이 이곳에 잠들다라는 짧은 글귀만이 새겨져 있었다. 말수는 봉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오래도록 손으로 흙을 어루만졌다. 그녀의 어깨가 조용히 떨렸다. 서희는 어머니 곁에 앉아 준비해온 편지 한 통을 무덤 앞에 내려놓았다. 그것은 서희가 지난 여름 밤새 써 내려간 아버지에게 보내는 답장이었다. 서희는 편지를 소리내어 읽었다. 아버지, 저는 이제야 아버지의 이름을 온전히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굴은 기억나지 않지만 아버지가 남긴 그리움의 무게만은 제 손끝으로 똑똑히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다른 이들의 그리움도 함께 짊어지며 살아가겠습니다. 부디 편히 쉬세요. 말수는 딸의 낭독을 들으며 조용히 흐느꼈다. 수님 또한 옆에서 눈물을 훔쳤다. 세 사람은 한참을 그 자리에 머물며 저마다의 방식으로 오랜 그리움을 흘려보냈다. 가을 산바람이 봉분 위 억새를 부드럽게 흔들었고 멀리서 산새 우는 소리가 낮게 울려 퍼졌다. 산을 내려오는 길, 말수는 수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할머니, 그 일을 그렇게 오래 돌보아 주신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를 친정 식구처럼 여기시고 자주 왕래해 주세요. 수님은 말순의 손을 마주 잡으며 눈물 어린 미소를 지었다. 나야말로 고맙네. 평생 자식 없이 외롭게 살아온 나에게 이렇게 다시 가족이 생긴 것 같아 마음이 든든하이. 그날 이후 수님은 종종 해망진의 서인의 집을 찾아왔고 말순 또한 틈날 때마다 수님의 외딴집을 찾아가 말벗이 되어주었다. 세 여인은 서로 다른 사연으로 얽혔지만 이제는 하나의 가족처럼 서로를 의지하며 지내게 되었다. 서인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슬픔이 어떻게 새로운 인연으로 피어날 수 있는지를 새삼 깨달았다. 수리소로 돌아온 서인은 양치성 노인에게 그간의 일을 전하며 말했다. 할아버지, 이제야 알겠어요. 제가 왜 그렇게 오랫동안 다른 사람들의 편지를 대신 써주는 일에 마음이 끌렸는지. 어쩌면 저는 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버지의 목소리를 찾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노인은 서희의 어깨를 다독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의 손끝에는 다 저마다의 사연이 담기는 법이다. 너의 손끝에는 이제 아버지의 그리움과 그것을 이겨낸 용기가 함께 담기게 되었구나.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유산이 아니겠느냐. 서희는 노인의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으로 저물어가는 가을 하늘을 바라보았다. 붉게 물든 노을이 수리소 지붕 위로 길게 드리워지고 있었다. 그해 겨울 수님은 몸이 부쩍 쇠약해져 자리에 눕는 날이 잦아졌다. 서희와 말수는 번갈아 가며 수님의 외딴집을 찾아 그녀를 돌보았다. 처음엔 낯설었던 그 산길도 이제는 두 모녀에게 익숙한 길이 되어 있었다. 서희는 수님의 머리맡에 앉아 종종 예시하기를 청해 듣곤 했다. 수님은 기력이 다한 와중에도 서희가 물으면 아버지에 관한 기억을 하나씩 꺼내주었다. 그이는 다리를 절면서도 늘 마당 한켠에 작은 화단을 가꾸었네. 봉선화를 심어놓고는 이 꽃이 필 때쯤이면 딸아이도 손톱에 물을 들이고 있으려나 하고 혼잣말을 하곤 했지. 서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뭉클해졌다. 어릴 적 어머니가 손수 봉선화 물을 들여주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아버지가 그리워하던 딸의 모습과 실제로 자신이 자라온 모습이 신기하게도 닮아 있었다. 서희는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멀리서도 이어져 있던 부녀의 마음이라 여겨졌다. 이듬해 봄, 수님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서희와 말수는 수님의 마지막 길을 정성껏 배웅했다. 장례를 치르며 서희는 수님이 남긴 유품 가운데 낡은 노트 한 권을 발견했다. 노트에는 수님이 오랜 세월 아버지를 돌보며 적어둔 짧은 기록들이 빼곡히 담겨 있었다. 서희는 그 노트를 소중히 간직하기로 했다. 그것은 얼굴 모르는 아버지의 지난 세월을 짐작할 수 있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기록이었다. 봄이 완연해질 무렵 서희는 수리소 마당 한켠에 작은 화단을 만들고 봉선화 씨앗을 심었다. 여름이 되어 붉은 꽃이 피어나자 서희는 그 꽃잎을 따서 손톱에 곱게 물을 들였다. 손끝에 스며드는 붉은 빛을 바라보며 서희는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아버지가 마치 곁에 있는 듯한 온기를 느꼈다. 말순 또한 딸의 손을 마주 잡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세 사람이 함께했던 짧은 시간은 끝이 났지만 그 마음만은 봉선화 꽃빛처럼 오래도록 두 모녀의 삶 속에 남아 있었다. 수님을 떠나보낸 뒤 서희는 한동안 마음을 추스르지 못했다. 하지만 슬픔에 잠겨 있기보다 그 마음을 다시 타자기 앞에 앉는 힘으로 바꾸어야겠다고 다짐했다. 서희는 수님이 남긴 노트를 옆에 두고 매일 저녁 그 기록들을 다시 읽으며 아버지의 지난 세월을 마음속에 새겨 넣었다. 노트 갈피갈피에는 수님의 정갈한 글씨로 아버지가 좋아하던 음식이며 즐겨 부르던 노래 한 소절, 그리고 딸의 이름을 부르며 잠꼬대를 하던 밤들에 대한 짧은 기록들이 남아 있었다. 양치성 노인은 그런 서희를 가만히 지켜보다가 어느 날 저녁 낡은 상자 하나를 꺼내왔다. 이건 오래전부터 내게 물려주려고 아껴둔 것이다. 상자 안에는 노인이 젊은 시절부터 써온 손때 묻은 만년필과 관공서, 서기 시절 받았다는 낡은 표창장이 들어 있었다. 노인은 서희의 손에 만년필을 쥐어주며 말했다. 이제 이 수리소도 이 만년필도 언젠가는 다 내 몫이 될 게다. 나는 늙어가지만 사람의 마음을 옮기는 이 일만큼은 대를 이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서희는 만년필을 두 손으로 받아들며 고개를 숙였다. 그 안에는 단순한 필기구 이상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세월을 건너온 사람들의 그리움을 이어받는 하나의 약속과도 같았다. 그해 겨울 서희는 수님이 남긴 노트의 내용을 바탕으로 짧은 글 하나를 완성했다. 아버지의 지난 세월을 담은 그 글은 훗날 서희가 사람들에게 편지 쓰는 법을 가르칠 때마다 함께 들려주는 이야기가 되었다. 서희는 그 글의 제목을 그리움이 닿는 길이라 붙였다. 아버지가 겪었던 고난과 수님의 헌신, 그리고 마침내 딸에게 닿은 은가락지의 여정을 담담히 풀어낸 그 글은
훗날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전하는 이야기가 되었다. 서희는 겨울 내내 수리소 화롯가에 앉아 만년필로 그 글을 정성껏 옮겨 적었다. 노인이 물려준 만년필의 촉은 예전만큼 매끄럽지 않았지만 서희는 오히려 그 투박함이 좋았다. 완벽하지 않아도 정성을 다해 눌러쓴 글씨에는 사람의 온기가 그대로 배어났기 때문이었다. 창밖으로 한방눈이 소복이 내리던 그의 겨울, 서희는 지나온 모든 슬픔과 그리움이 이제는 자신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뿌리가 되었음을 느꼈다. 해가 바뀌어 정월이 되자 마을 사람들은 서희의 수리소 앞에 모여 함께 떡국을 나누어 먹는 작은 잔치를 열었다. 그의 겨울을 함께 넘긴 이웃들이 서로의 안녕을 빌며 나누는 소박한 자리였다. 서희는 그 자리에서 문득 슬픔이란 홀로 견디면 한없이 무겁지만 여럿이 나누면 서로를 데우는 온기가 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다. 마당 가득 웃음소리가 퍼지고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떡국 냄새가 골목 끝까지 번져나갔다. 몇 해가 흘렀다. 해망지는 이제 피난촌의 흔적을 지우고 제법 번듯한 항구 마을로 자리 잡아갔다. 서희는 23이 되었고 어느덧 수리소의 안주인이나 다름없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양치성 노인은 기력이 예전 같지 않았지만 여전히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고 낡은 기계들을 돌보았다. 서희는 이제 노인의 곁에서 타자기 수리 기술까지 배우며 편지를 쓰는 일과 기계를 고치는 일을 함께 해나가고 있었다. 그의 초여름 라디오 방송국에서 서희의 사연을 특집으로 다루고 싶다는 연락이 다시 왔다. 지난 몇 해 동안 서희를 통해 가족을 찾은 이들이 늘어나면서 서희의 이야기 자체가 실향민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지게 된 까닭이었다. 서희는 처음엔 망설였다. 자신의 사연이 방송을 타는 것이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를 다시 꺼내는 일 같아 두려운 마음도 있었다. 하지만 양치성 노인은 서희를 다독이며 말했다. 내 사연이 알려지면 아직도 가족을 찾지 못해 애태우는 이들에게 작은 희망이 될지도 모른다. 슬픔을 감추기만 하는 것보다 그것을 나누는 것이 더 큰 용기일 때도 있는 법이야. 서희는 결국 승낙했다. 방송이 나가던 날 해망진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라디오 앞에 모여 앉아 귀를 기울였다. 아나운서는 담담한 목소리로 서희의 사연을 소개했다. 그를 모르는 어머니를 위해 편지를 대신 쓰던 소녀가 훗날 자신이 옮겨 적은 편지 속 주인공이 되었다는 이야기였다. 방송이 끝나갈 무렵 아나운서는 서희가 직접 쓴 짧은 소감을 낭독했다. 저는 오랫동안 다른 이들의 그리움을 대신 옮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저 역시 누군가의 간절한 그리움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가족을 찾지 못하신 분들, 부디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움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닿아야 할 곳에 닿습니다. 방송이 나간 뒤 수리소에는 전국 각지에서 편지가 쏟아지듯 밀려들었다. 저마다 비슷한 사연을 가진 이들이 서희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혹은 그저 위로의 말을 전해왔다. 서희는 밤낮 없이 그 편지들의 답장을 쓰며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작은 위안이 되고 있음을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청년 하나가 수리소를 찾아왔다. 청년은 서희 앞에 서서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방송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저도 어머니가 그를 모르십니다. 아버지를 북에 두고 온 지 벌써 여러 해가 되었는데 도무지 어떻게 소식을 전해야 할지 몰라서요. 서희는 청년을 안으로 들이며 따뜻하게 웃었다. 그 순간 서희는 깨달았다. 자신이 겪었던 슬픔과 기다림이 이제는 다른 이들을 돕는 힘으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서희는 청년의 어머니를 위해 정성껏 편지를 옮겨 적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여름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수리소 안에는 다시 한번 타자기 소리가 나직이 울려 퍼졌다. 청년의 이름은 한도영이라 했다. 그는 서희 맞은편에 앉아 어머니의 사연을 조심스레 풀어놓았다. 도영의 아버지는 전쟁 중 징집되어 북으로 끌려간 뒤 소식이 끊겼고 어머니는 그 후로 홀로 도영과 그의 동생들을 키워왔다고 했다. 도영의 어머니는 매년 명절이면 남편이 좋아하던 음식을 차려놓고 빈자리를 향해 절을 올렸다. 도영은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지만 정작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굴러왔다고 했다. 서희는 도영의 이야기를 들으며 며칠 전 부둣가에 앉아 허공에 손가락으로 글자를 적던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렸다. 서희는 도영에게 말했다. 편지를 쓰는 일이 당장 아버님을 찾아드릴 수는 없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리움을 글로 남기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짐이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어요.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거든요. 도영은 서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서희는 도영의 어머니를 직접 만나기 위해 다음 날 도영과 함께 그의 집을 찾아가기로 했다. 도영의 어머니는 처음엔 낯선 이의 방문에 어색해했지만 서희가 찬찬히 사정을 설명하자 이내 마음을 열었다. 서희는 그녀의 떠듬떠듬한 말을 하나하나 받아 적으며 오랜 세월 가슴에 담아두었던 그리움을 정성껏 편지로 옮겼다. 편지를 다 쓰고 난 뒤 도영의 어머니는 서희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글썽였다. 고맙네, 아가씨. 이렇게 내 마음을 고스란히 글로 옮겨준 사람은 처음이야. 이제야 조금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으이. 서희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 깊은 곳에서 따뜻한 보람을 느꼈다. 수리소로 돌아오는 길, 서희는 도영에게 이런 말을 건넸다. 슬픔은 혼자 짊어지면 한없이 무겁지만 글로 옮겨 나누면 조금씩 가벼워지는 법이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도영은 서희의 말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도영은 종종 수리소를 찾아와 서희를 도우며 다른 실향민들의 사연을 함께 받아 적는 일을 거들게 되었다. 서희는 그렇게 자신의 슬픔을 통해 얻은 깨달음이 또 다른 이들에게로 조금씩 번져가는 것을 지켜보며 깊은 감회에 잠겼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도영의 어머니가 보낸 편지에 마침내 답신이 왔다. 북쪽 어딘가에 있는 친척을 통해 전해진 소식이었다. 도영의 아버지는 안타깝게도 몇 해 전 세상을 떠났지만 마지막까지 가족을 그리워했다는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도영의 어머니는 그 소식을 받고 오래도록 울었지만 이내 편안한 얼굴로 서희에게 감사를 전했다. 살아 계셨다면 더 좋았겠지만 이렇게라도 소식을 알게 되니 마음이 놓이네.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 서희는 그 말을 들으며 그리움의 끝이 반드시 재회일 필요는 없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때로는 진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비로소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는 법이었다. 서희는 그해 가을, 수리소 마당에 작은 팻말 하나를 세웠다. 팻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리운 이름을 대신 적어드립니다. 글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마음만 들려주세요. 그 팻말 아래로 오늘도 또 다른 사연을 품은 이들의 발걸음이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다. 서희는 그 무렵부터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마을 회관에서 편지 쓰는 저녁이라는 모임을 열기 시작했다. 글을 모르는 노인들과 그들을 돕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사연을 나누는 자리였다. 처음엔 몇 사람만 모이던 그 모임은 입소문을 타고 점점 규모가 커졌다.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서로의 그리움을 나누며 눈물 짓기도 하고 때로는 오래 묵은 오해를 풀어내기도 했다. 서희는 그 모임을 이끌며 문득 자신이 걸어온 길이 결코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양치성 노인이 자신에게 그러했듯
이제 자신도 다른 이들의 손을 잡아 이끄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도영은 그런 서희의 곁에서 묵묵히 힘을 보태며 모임에 필요한 종이와 먹을 마련해오곤 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조금씩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모임이 거듭될수록 서희는 사람들의 사연 속에서 공통된 무늬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처음엔 다들 원망과 그리움으로 말문을 열었지만 이야기를 끝까지 풀어놓고 나면 하나같이 후련한 얼굴로 돌아갔다. 서희는 그 변화를 지켜보며 사람의 마음이랑 꺼내어 놓는 것만으로도 절반은 치유된다는 사실을 몸소 배워갔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올 무렵 마을 회관의 작은 모임은 어느새 해망진을 넘어 이웃 마을에까지 소문이 나 있었다. 겨울이 오고 양치성 노인의 건강은 눈에 띄게 나빠졌다. 손끝이 떨려 더 이상 정교한 기계를 만지지 못하게 된 노인은 대부분의 시간을 방 안에 누워 지내야 했다. 서희는 수리소의 크고 작은 일들을 모두 도맡으며 틈틈이 노인의 곁을 지켰다. 노인은 종종 서희를 불러 앉히고 그동안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내가 이 수리소를 처음 열었을 때 사실 나는 딸을 잃은 슬픔에서 도망치고 있었던 거란다. 전쟁통에 딸아이를 잃고 그 슬픔을 잊으려 손에 잡히는 대로 기계를 고쳤지. 그러다 너를 만났다. 너를 가르치고 너와 함께 사람들의 사연을 옮기면서 나는 비로소 그 슬픔에서 조금씩 노연할 수 있었다. 서희는 노인의 앙상한 손을 꼭 붙잡았다. 노인은 희미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고맙다, 서희야. 내가 있어서 나는 남은 생을 헛되이 보내지 않을 수 있었다. 이 수리소도, 이 일도 이제는 온전히 내 것이다. 부디 나 없이도 사람들의 마음을 이어주는 이 일을 계속해 다오. 그해 겨울이 끝나갈 무렵 양치성 노인은 눈을 감았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평온한 얼굴이었다. 서희는 노인의 장례를 정성껏 치르며 그가 평생을 바쳐온 이 작은 수리소를 반드시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말순 또한 노인의 마지막 길을 함께하며 오랜 세월 딸을 가르쳐준 은인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봄이 되자 서희는 수리소의 간판을 새로 달았다. 예전 간판 옆에 서희가 손수 타자기로 찍어낸 작은 문구를 하나 더 걸었다. 마음을 옮기는 곳. 서희는 이제 완전히 홀로 이 일을 이어가야 했지만 두렵지 않았다. 노인이 남긴 만년필과 아버지가 남긴 은가락지, 그리고 어머니의 오랜 기다림이 모두 서희의 손끝에 깃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수리소를 찾는 이들은 해가 갈수록 늘어갔다. 전쟁의 상흔은 여전히 사람들의 삶 곳곳에 남아 있었고 그를 모르는 이들도 여전히 많았다. 서희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타자기 앞에 앉아 그들의 사연을 정성껏 받아 적었다. 때로는 지치고 힘든 날도 있었지만 서희는 그럴 때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의 한 구절을 떠올리며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언젠가 이 편지가 당신에게 닿는 날이 온다면 그 구절은 이제 서희에게 자신이 옮기는 모든 편지가 반드시 누군가에게 가닿으리라는 믿음으로 자리 잡았다. 말순은 노인이 떠난 뒤로도 종종 수리소에 들러 딸의 곁을 지켰다. 이제는 제법 나이가 든 말순이었지만 여전히 그를 읽지 못했다. 그러나 그녀는 어느새 딸이 찍어내는 활자들의 모양만으로도 그 안에 담긴 마음의 깊이를 짐작할 수 있게 되었다. 말순은 저녁이면 딸이 일을 마칠 때까지 수리소 한켠에 앉아 낡은 헝겊에 조각보를 읽는 일로 시간을 보냈다. 두 모녀는 그렇게 말없이도 서로의 곁을 지키며 각자의 방식으로 지나온 세월을 다독여 나갔다. 어느 날 저녁, 말순은 조각보를 깁던 손을 멈추고 서희에게 말했다. 서희야, 내 아버지가 살아 계셨다면 지금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대견해 하셨을까. 글 모르는 어미를 대신해 편지를 쓰던 어린 딸이 이제는 온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옮겨주는 어른이 되었으니 말이다. 서희는 어머니의 말에 조용히 미소 지었다. 어머니가 계셨기에 제가 이 일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의 그리움을 지켜보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다른 사람의 슬픔에 이렇게까지 마음이 가닿지 않았을 거예요. 말수는 딸의 손을 꼭 잡았다. 두 사람의 손끝에서 오랜 세월 각자 견뎌온 그리움과 기다림이 서로 맞닿아 있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살랑이며 지나갔고 수리소 마당에 심어둔 봉선화 새싹이 조그맣게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그 무렵 수리소 앞을 서성이는 어린 소녀 하나가 서희의 눈에 자주 띄었다. 12살쯤 되어 보이는 그 소녀는 매일같이 문 앞을 지나가면서도 좀처럼 안으로 들어오지는 못한 채 먼 발치에서 서희가 타자기 두드리는 모습을 훔쳐보곤 했다. 며칠을 그렇게 지켜보던 서희는 어느 날 소녀를 불러 세웠다. 얘야, 궁금한 게 있으면 들어와서 봐도 괜찮단다. 소녀는 놀란 얼굴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레 안으로 들어왔다. 이름을 물으니 정욱이라 했다. 정욱의 아버지는 어부였는데 지난 겨울 풍랑에 배가 뒤집혀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몸져누운 채 그를 몰라. 관공서에서 보내오는 서류조차 제대로 읽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고 했다. 서희는 정욱의 사정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 오래전 자신의 처지와 꼭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서희는 정욱에게 물었다. 내가 원한다면 내가 글씨 쓰는 법을 가르쳐 줄 수도 있단다. 그러면 앞으로는 내가 직접 어머니를 도와드릴 수 있을 거야. 정욱의 눈이 반짝였다. 그날부터 정욱은 학교가 끝나면 곧장 수리소로 달려와 서희에게 글을 배웠다. 서희는 오래전 한정임 선생이 자신에게 그러했듯 정성을 다해 정욱을 가르쳤다. 몇 달이 지나자 정욱은 또박또박 자신의 이름을 쓸 수 있게 되었고 이내 어머니를 위해 짧은 편지도 대신 써줄 수 있게 되었다. 서희는 그런 정욱의 모습을 지켜보며 오래전 자신이 걸어온 길이 이제 또 다른 아이의 손끝에서 새롭게 이어지고 있음을 느꼈다. 정욱의 어머니 또한 딸의 변화를 보며 조금씩 기력을 되찾아갔다. 몸져누워 있던 시간이 길었던 탓에 처음엔 세상 밖으로 나서기를 주저했지만 정욱이 직접 써준 편지 덕분에 밀린 관공서 일들을 하나둘 해결해가며 차츰 웃음을 되찾았다. 어느 날 정욱의 어머니는 손수 지은 나물 반찬을 싸들고 수리소를 찾아왔다. 아가씨 덕분에 우리 정욱이가 저렇게 야무지게 컸습니다. 뭐라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서희는 손사래를 치며 웃었다. 제가 한 일이 뭐 있겠어요. 정욱이가 스스로 열심히 배운 덕분이지요. 그 말에 정욱의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서희의 손을 꼭 잡았다. 서희는 그 손끝에서 오래전 자신의 어머니가 그러했듯 자식을 향한 한없는 사랑의 온기를 느꼈다. 수리소 마당에는 어느새 저녁 어스름이 내려앉고 있었고 봉선화 꽃밭 위로 반딧불이 하나둘 날아들기 시작했다. 정욱은 그 여름이 다 가기 전에 처음으로 혼자서 한 노인의 사연을 처음부터 끝까지 받아 적어 완성했다. 서희는 완성된 편지를 찬찬히 읽어보며 개견한 미소를 지었다. 문장은 아직 서툴렀지만 그 안에는 정욱만의 진심, 어린 정성이 가득 담겨 있었다. 서희는 정욱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다. 이제 너도 어엿한 한 사람 몫을 해내는구나. 앞으로는 내가 쓰는 편지에도 누군가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기게 될 게다. 정욱은 그 말에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정욱은 더욱 자신감을 갖고 손님들의 사연을 받아 적기 시작했고 수리소는 두 사람의 손길로 한결 활기를 띠어갔다. 여름이 되어 정욱의 어머니가 몸을 추스르고 처음으로 수리소를 찾아왔다. 그녀는 서희의 손을 잡고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다. 우리 정욱이가 이제 관공서 서류도 척척 읽어내고
저 대신 편지도 써준답니다. 이게 다 아가씨 덕분입니다. 어떻게 이 은혜를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서희는 손사래를 치며 웃었다. 은혜랄 것도 없어요. 저도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도움을 받았으니까요. 정욱이가 자라서 또 다른 누군가를 돕게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정욱의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서희의 손을 놓지 못했다. 서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문득 오래전 자신의 어머니 말순이 수님의 손을 붙잡고 고마움을 전하던 순간을 떠올렸다. 그리움과 슬픔으로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대를 이어 따뜻한 은혜로 번져가고 있었다. 여름 저녁, 수리소 마당에 봉선화가 붉게 피어나고 있었고 그 곁에서 정욱은 서툰 손길로 타자기 자판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있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렀다. 정욱은 어느덧 처녀티가 완연한 19이 되었고 이제는 서희를 도와 수리소의 크고 작은 일을 함께 맡아 하고 있었다. 서희는 30을 훌쩍 넘긴 나이가 되었지만 여전히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수리소 문을 열고 타자기 앞에 앉았다. 해망지는 그 사이 몰라보게 변해 피난민들이 모여 살던 판자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어엿한 항구 도시의 모습을 갖추었다. 그러나 수리소만은 여전히 옛 모습 그대로 마을 사람들의 그리움이 모이는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말수는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다. 여전히 글을 읽지는 못했지만 딸이 옮겨 적은 수많은 편지들 곁에서 평온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다. 어느 볕 좋은 가을날 말수는 마당 평상에 앉아 서희에게 넌지시 말을 건넸다. 서희야, 내 나이도 어느덧 30을 넘겼는데 내 몸 하나 건사할 사람 하나 곁에 두는 것도 생각해 보려무나. 평생 남의 그리움만 옮겨주다가 내 그리움은 언제 돌볼 셈이냐. 서희는 어머니의 말에 잔잔히 웃었다. 어머니, 저는 이 일을 하면서 이미 많은 것을 얻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사연 속에서 저는 늘 사랑하는 법과 기다리는 법, 그리고 용서하는 법을 배웠거든요. 그것만으로도 제 삶은 충분히 채워졌어요. 그러나 말순의 바람이 하늘에 닿았던 것인지 이듬해 봄 서희는 뜻밖의 인연을 만나게 되었다. 며칠 전 수리소를 드나들며 서희의 일을 거들던 한도영이었다. 도영은 그동안 인근 소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 있었다. 두 사람은 오랜 세월 서로의 곁에서 실향민들의 사연을 함께 돌보아온 사이였고 그 세월 속에서 자연스레 서로에게 깊은 신뢰와 정을 쌓아왔다. 가을이 무르익을 무렵 도영은 조심스레 서희에게 청혼했다. 서희는 오래도록 망설였다. 자신의 삶이 온전히 이 수리소와 이곳을 찾는 이들의 그리움에 매여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도영은 서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서희 씨의 삶이 곧 이 수리소의 삶이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삶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 곁에서 함께 걷고 싶은 겁니다. 서희는 도영의 진심, 어린 말에 마음이 움직였다. 그해 겨울, 두 사람은 소박한 혼례를 치렀다. 말수는 딸의 혼례식에서 오래도록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오랜 세월 홀로 딸을 지켜온 어머니의 벅찬 기쁨의 눈물이었다. 백수님과 양치성 노인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서희는 혼례식 내내 그 두 사람을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혼례를 치른 뒤에도 서희는 수리소의 일을 놓지 않았다. 도영은 학교 일이 끝나면 곧장 수리소로 와 서희와 정욱이 곁에서 함께 편지 쓰는 일을 도왔다. 세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 타자기를 두드리는 풍경은 어느새 해망진 마을의 정겨운 일상이 되어 있었다. 이듬해 서희는 딸을 낳았다. 서희는 딸의 이름을 은서라 지었다. 아버지가 남겨준 은가락지에서 한 글자를 그리고 자신의 이름에서 한 글자를 따온 이름이었다. 말수는 손녀를 품에 안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이 아이도 언젠가 너처럼 누군가의 마음을 이어주는 사람이 될는지 모르겠구나. 서희는 딸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은서가 자라는 동안 수리소는 여전히 마을 사람들의 그리움이 모이는 곳으로 남아 있었다. 전쟁의 상흔은 조금씩 옅어져 갔지만 사람들의 마음속 그리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서희는 여전히 매일같이 편지를 옮겨 적었고 정욱은 어느덧 능숙한 솜씨로 서희의 곁을 지켰다. 도영은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틈틈이 수리소에서 낡은 기계를 손보는 법을 익혀갔다. 세 사람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양치성 노인이 남긴 유산을 이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서희는 은서를 품에 안고 수리소 마당에 앉아 저물어가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붉게 물든 노을 아래 봉선화가 여전히 붉게 피어 있었다. 서희는 문득 아버지가 생전에 품에 안아보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지금 자신이 딸을 안고 있는 이 순간과 겹쳐 떠올렸다. 못다 이룬 인연은 이렇게 다음 세대의 품 안에서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다. 세월이 흘러 은서가 대여섯 살이 되었을 무렵 서희는 처음으로 딸에게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은서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어머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서희는 낡은 헝겊 주머니에서 은가락지를 꺼내 딸의 작은 손바닥 위에 올려주었다. 이건 내 외할아버지가 엄마를 위해 남겨주신 거란다. 얼굴 한번 보지 못했지만 엄마는 이 가락지 덕분에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어. 은서야,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단다. 은서는 가락지를 신기한 듯 만지작거리며 물었다. 엄마, 그럼 나도 커서 엄마처럼 다른 사람들 편지를 써줄 거야? 서희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그건 내가 자라서 스스로 정할 일이란다. 다만 엄마는 내가 다른 사람의 슬픔을 함께 느낄 줄 아는 사람으로 자라주었으면 좋겠구나. 말수는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손녀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주는 딸의 모습에서 말수는 오래전 자신이 부둣가에 앉아 허공에 그리움을 적던 그 시절과 오늘의 평화로운 저녁이 얼마나 먼 길을 돌아왔는지를 새삼 느꼈다. 저녁 바람이 마당을 스치고 지나갔고 세 세대의 여인들은 나란히 앉아 저물어가는 하늘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그날 밤 서희는 잠든 은서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며 낡은 노트 한 권을 펼쳤다. 백수님이 남긴 그 노트였다. 서희는 노트의 마지막 빈장에 오늘 나 딸에게 들려준 이야기를 정성껏 옮겨 적었다. 언젠가 은서가 자라 이 노트를 펼쳐볼 날이 온다면 그때는 이 모든 이야기가 또 다른 의미로 다가가리라 생각하며 서희는 한 글자 한 글자에 정성을 담았다. 창밖으로 가을 벌레 우는 소리가 나직이 들려왔고 등잔불빛 아래 서희의 그림자가 고요히 흔들리고 있었다. 이듬해 봄, 정욱에게도 좋은 인연이 찾아와 이웃 마을 목공소 아들과 혼례를 치르게 되었다. 서희는 정욱의 혼례식에서 오래도록 눈물을 훔쳤다. 오래전 낯을 가리며 수리소 문 앞을 서성이던 어린 소녀가 이제는 어엿한 새색시가 되어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는 모습이 대견하고도 뭉클했다. 정욱은 혼례를 치른 뒤에도 종종 수리소에 들러 서희를 도왔고 두 사람의 정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깊어졌다. 그해 여름, 수리소에는 낯선 손님이 하나 더 찾아왔다. 도시에서 신문기자로 일한다는 젊은이였다. 그는 실향민들의 이야기를 취재의 책으로 엮고 싶다며 서희에게 오랜 시간 인터뷰를 청했다. 서희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자신의 이야기가 기록으로 남아 더 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서희는 여러 날에 걸쳐 자신이 겪어온 세월을 담담히 들려주었다. 어린 시절 어머니를 위해 처음 붓을 들었던 순간부터 백수님을 만나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를 받아들던 그날, 그리고 양치성 노인이 남긴 유산을 이어받아 오늘에 이르기까지. 기자는 서희의 이야기를 들으며 몇 번이고 눈시울을 붉혔다. 이런 이야기를 그동안 세상에 알리지 않고 계셨다니 놀랍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에서 큰 위로를 얻을 것 같습니다. 서희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저는 그저 제게 주어진 일을 해왔을 뿐입니다. 다만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몇 달 뒤 기자가 엮은 책이 세상에 나왔다. 책의 제목은 마음을 옮기는 사람들이었다. 책이 알려지면서 전국 각지에서 서희를 찾아오는 이들이 더욱 늘어났다. 서희는 그럴수록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하루하루의 편지를 정성껏 옮겼다. 은서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자라났고 자연스레 어머니의 마음가짐과 손끝의 정성을 고스란히 물려받아 갔다. 그로부터 다시 오랜 세월이 흘렀다. 해망진의 수리소는 이제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가게 중 하나가 되었다. 낡은 함석 지붕은 몇 번이나 새로 얹었고 타자기들도 몇 대가 새 것으로 바뀌었지만 문 앞에 걸린 팻말만은 변함이 없었다. 마음을 옮기는 곳. 서희는 어느덧 흰머리가 희끗희끗한 중년을 지나 노년의 문턱에 다다랐다. 말수는 몇 해 전 딸과 손녀의 손을 잡은 채 평온하게 눈을 감았다. 마지막 순간까지 말수는 편안한 얼굴이었다. 그녀는 그리움으로 시작해 사랑으로 끝난 자신의 생을 후회 없이 마무리했다. 은서는 어느덧 서희를 꼭 닮은 처녀로 자라 도시의 대학에서 국문학을 공부하고 돌아와 어머니의 일을 돕고 있었다. 정욱 또한 이제 자신의 딸을 데리고 종종 수리소를 찾아와 옛 은혜를 되새기며 서희의 곁을 지켰다. 세월은 흘렀지만 수리소를 찾는 이들의 발걸음은 끊이지 않았다. 이제는 전쟁을 직접 겪은 이들보다 그 자녀와 손주들이 부모, 세대의 그리움을 대신 정리하고 기록하기 위해 찾아오는 일이 더 많아졌다. 어느 봄날, 은서는 어머니에게 물었다. 어머니, 오랜 세월 이 일을 해오시면서 가장 크게 배우신 게 뭐예요? 서희는 손끝으로 낡은 타자기의 자판을 가만히 쓸어보며 대답했다. 사람의 마음은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을 글로 옮기는 순간, 그것은 비로소 시간을 건너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다는 것. 엄마는 그것을 이 작은 수리소에서 평생에 걸쳐 배웠단다. 서희는 문득 오래전 자신이 14살 소녀였던 시절을 떠올렸다. 그를 모르는 어머니를 위해 처음 편지를 써주던 그날. 그리고 훗날 자신이 그 편지의 속 주인공이 되었음을 알게 된 그날. 돌이켜보면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놓인 보이지 않는 실이 마침내 서로를 찾아가는 과정이었다. 미움과 원망으로 시작될 뻔했던 이야기는 결국 이해와 용서, 그리고 사랑으로 매듭지어졌다. 서희는 은서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풀리지 않는 그리움 하나쯤은 품고 사는 법이란다. 하지만 그 그리움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남겨두지 말고 글로든 말로든 밖으로 꺼내어 놓으렴. 그래야 비로소 그 마음이 제 갈 길을 찾아가는 법이니까. 그날 저녁 서희는 오랜만에 수리소 마당에 나가 봉선화 앞에 앉았다. 해마다 씨앗을 받아 다시 심어온 그 꽃은 이제 마당 한가득 붉게 피어 있었다. 서희는 꽃잎을 따 손톱에 물을 들이며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아버지를 떠올렸다. 그리고 그 곁에서 함께 손톱에 물을 들이는 은서를 바라보며 서희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타자기 소리는 오늘도 해망진의 골목 사이로 나직이 울려 퍼진다. 그 소리는 지난 세월 이 작은 마을을 스쳐간 모든 그리움과 이별, 그리고 재회와 용서의 이야기를 고스란히 품고 있다. 그를 몰라 애태우던 어머니와 그런 어머니를 위해 펜을 들었던 어린 딸.
그리고 그 딸이 대신 옮겼던 무수한 사연들 속에서 마침내 자신의 아버지를 만난 기적 같은 순간까지. 사람의 마음은 그것이 아무리 오랜 세월 떠돌지라도 결국은 닿아야 할 곳에 닿는다. 오늘도 누군가는 그리운 이름 하나를 품고 이 낡은 수리소의 문을 두드릴 것이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에는 여전히 따뜻한 손끝으로 사람의 마음을 옮겨줄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훗날 은서는 어머니의 뒤를 이어 수리소의 주인이 되었다. 서희는 노년에 이르러서도 종종 수리소에 나와 낡은 타자기 앞에 앉았다. 손끝은 예전만큼 빠르지 않았지만 그 손끝에 담긴 마음만은 조금도 흐려지지 않았다. 서희는 가끔 은서가 새로운 사연을 받아 적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며 지나온 세월을 떠올리곤 했다. 14살 소녀가 나무 괴짝을 엎어놓고 편지를 대신 써주던 그 여름날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참으로 길고도 따뜻한 길이었다. 어느 늦은 오후 백발이 성성한 서희는 수리소 마당 평상에 앉아 저물어가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곁에는 손녀 하나가 다가와 할머니의 무릎을 베고 누웠다. 아이는 문득 물었다. 할머니, 왜 사람들은 편지를 쓰면 눈물을 흘려요? 서희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직이 대답했다. 편지 안에는 말로는 다하지 못한 마음이 담기거든. 그 마음이 종이 위에 옮겨지는 순간 오래 참아온 눈물도 함께 흘러나오는 게란다. 하지만 얘야, 그 눈물은 슬픈 것만은 아니란다. 마음이 마침내 제 갈 길을 찾았다는 기쁨의 눈물이기도 하지. 아이는 그 말을 다 이해하지 못한 듯 했지만 할머니의 품속에서 편안히 눈을 감았다. 저녁 노을이 붉게 마당을 물들였고 오래된 봉선화 꽃밭 위로 부드러운 바람이 스치고 지나갔다. 이야기는 이렇게 세대를 건너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다. 그리움으로 시작해 사랑으로 매듭지어진 한 가족의 이야기는 오늘도 해망진의 낡은 수리소 안에서 타자기 소리와 함께 고요히 계속되고 있다. 세월이 흘러 서희가 조용히 눈을 감던 날, 은서는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백수님이 남긴 노트,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 그리고 서희가 평생에 걸쳐 옮겨 적었던 수많은 편지의 사본들이 차곡차곡 담겨 있었다. 가장 아래에는 서희가 손수 써 내려간 짧은 글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이 수리소를 거쳐간 모든 이들의 그리움에게 당신의 마음은 결코 헛되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그 마음을 대신 옮겨 적는 순간 그것은 이미 세상 어딘가에 닿았습니다. 부디 그 믿음을 안고 남은 생을 걸어가시길. 은서는 그 글을 읽으며 오래도록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다짐했다. 어머니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작은 수리소를 자신도 온 마음을 다해 지켜나가겠다고. 다음 날 아침, 은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수리소 문을 열었다. 낡은 타자기 앞에 앉아 첫 손님을 기다리는 그 모습 위로 아침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았다. 해망진의 골목에는 오늘도 그리운 이름 하나를 품은 발걸음이 조용히 그 문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그렇게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잇는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었다. 훗날 사람들은 해망진의 이 작은 수리소를 두고 이렇게 말하곤 했다. 이곳에서는 낡은 기계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함께 고쳐진다고. 실제로 이 작은 가게를 거쳐간 수많은 이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오래 묵은 슬픔을 내려놓고 새로운 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다. 그것은 화려한 기적이 아니라 누군가 진심으로 곁을 지켜주고 그 마음을 정성껏 옮겨 적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루어지는 소박하지만 확실한 기적이었다. 이야기를 마치며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된다. 그를 몰라 애태우던 한 어머니와 그런 어머니를 위해 처음 붓을 들었던 어린 딸의 이야기가
어떻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자기 가족의 이야기로 되돌아왔는지를, 그리고 그 놀라운 우연 속에서 미움이 될 뻔했던 감정이 어떻게 끝내 용서와 사랑으로 매듭지어졌는지를. 사람의 마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누군가 그 마음을 대신 옮겨 적어줄 때, 그것은 비로소 시간과 공간을 건너 닿아야 할 곳에 닿는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당신의 마음속에도 아직 붙이지 못한 편지 한 통이 남아있지는 않은지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그 마음을 꺼내어 종이 위에 옮겨보시길. 해망진의 저녁 하늘 아래 낡은 수리소의 불빛은 오늘도 은은히 켜져 있다. 그 불빛 아래에서 누군가는 여전히 그리운 이름을 부르고 또 누군가는 오랜 원망을 내려놓으며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는 마침내 용서와 사랑을 마음에 새긴다. 세월은 흘러도 사람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그 마음을 옮기는 손끝 또한 세대를 넘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